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의선 체제 현대차, 친환경차 모멘텀 박차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회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어제 오전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수소 연료 전지 등을 통해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분야는 물론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끈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취임 이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수소경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수소 상용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또한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특수 목적법인인 코아이젠을 설립하는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추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설 계획인데요. 특히나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누적 8만 대 이상의 수소 상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정의선 회장의 취임으로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갈 혁신, 또 이와 함께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박동기 전문가님, 또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까지도 계속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많이 피곤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궁금한 종목들도 궁금한 내용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이야기 또 친환경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시대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이 정의선 회장이 이끌 현대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혁신에 좀 업계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더라고요. 박동희 전문가님, 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름이 거창하죠. 네.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 수소차의 선점 전략,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뭐 가장 그 대표적이고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 수소차의 선점 전략으로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이게 사실상 미래 모빌리티 혁신, 이번에 그 3세 경영 정의선 회장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내건 뭐 현대차 그룹의 뭐 슬로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 사실상 이제 10년도 넘었겠죠. 이게 수소차는 사실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에다가 올인을 했는데 현대차하고 일본의 일부 회사만 수소차 쪽에 연구 개발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 쪽은 현대차가 세계에서 제일 빨랐어요. 네. 가장 일찍 시작했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된 축적된 노하우도 아마 수소차 쪽에서는 전기차야 뭐 테슬라 이런 데가 지금 제일 강하지만 빨리 가고 있지만 수소차 쪽은 현대차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넥소 같은 이제 신모델 개발하고 앞으로 이제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수소차의 전기차하고 트럭 양산 체제를 이미 구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양산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놨고 2022년이죠. 2년 뒤부터는 국내에 운행되는 상용차를 8만 대까지 늘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비전을 지금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정의선 회장이 뭐 취임하자마자 뭐 오늘 같은 경우 수소경제위원회에 뭐 참여하고 그러니까요. 회사 비전 발표하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데 정의선 회장의 하여튼 미래 비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FA님 확실히 좀 수소차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현대차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렇다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은 수소차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얼마 전까지도 부회장이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FCEV, 그러니까 수소차 전략에 대한 2030 비전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인식은 사실상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 달려나가고 있었고 현대차도 그게 발빠르게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근데 여전히 지금
블루오션 중 한 가지로 남겨져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수소차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니콜라를 통해서 시스차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에너지가 뭔가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니콜라는 이제 사기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밝혀지게 되면서 네.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다시 한번 급부상을 하게 됐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시소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니콜라가 꺼졌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현대차였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수소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 지금 실제로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 전기차 수소차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다만 먼저 상용화의 시점을 봤을 때는 여전히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이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수소차 얘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에다가 지금 이제 일종의 전초 기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기지 관련돼서 이제 혁신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글로벌 혁신 센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수소 전기 차량에 대해서 약 3만 대 정도를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런 보급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변두리에 있던 그냥 동북아의 하나의 나라밖에 해되지 않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는 저렴하게 그냥 중국에서 자동차를 찍어내듯이 그냥 저렴한 차를 만들어내는 일개 국가에서 이제는 아주 프리미엄이 높은 고부가 가치의 차량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수소 쪽을 좀 더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권위성을 가지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시장의 선도 주자로서 현대차가 자존심을 좀 이제 지키려는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혁신의 첫 걸음, 이제 첫 행보로 오늘 수소 경제를 향한 움직임을 바로 보여줬거든요.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어떤 움직임이 나왔나요? 네, 결국 뭐 같은 맥락인데 아주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하고 발빠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차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지금 그 이제 수소차에 대한 빠른 그 좀 활성화 그러니까 네. 수소 전기차 상용차 개발과 다양한 라인을 개발하고 또 보급을 빠른 속도로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 전략이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데 차만 찍어내면 뭐합니까?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안 네. 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지금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를 지금 확대하겠다. 네네. 요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수소경제위원회 정부에서 열렸던 이 내용도 어찌 보면은 이 수소 충전소 확대 쪽이 아마 가장 큰 그 아이템 그 이슈가 지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좀 구체화된 게 있죠. 코하이젠이라는 특수 목적 회사를 네네. 설립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정부와 민 관계가 지금 합의가 된 상태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그 뭐 GS 칼텍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업계들까지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수소 충전소 확대 쪽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회사를 따로 하나 만드는 거죠. 이 회사가 이제 코아이젠이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 정부나 지자체 이제 같이 동맹을 맺어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같이 투자를 해서 하나의 공동 투자를 해서 같이 하자. 같이 네. 그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자,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차를 이제 그 확실하게 세계에서부터 선도적인 그룹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정부와 현대차의 목적이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금 아주 발벗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그 현대차로서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에 이 현대차와 함께 정부가 이제 좀 잘 맞았어요. 그렇죠? 이제 박수를 친 건데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번에 나왔던 코아이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제 정부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관이 같이 이렇게 지금 합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이거 너무 이색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들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일종의 보호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장 성장성 있는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네네. 입법부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그리고 법인도 그렇고 지방단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철의 삼각을 만들어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이 산업을 무조건 키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소 경제에 힘이 확실히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사실상 이제 국내에서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태양열을 지속적으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뭐 태풍이 많이 그렇죠. 온다든지 또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뭐 이제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간다고 결국에는 이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양열도 쉽지가 않아지고 풍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바람의 여파들이 또 언제 바뀔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체 에너지원은 수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소 얘기를 했을 때 핵심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네. 정의선 회장도 이전부터 FC 2030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중추 역할을 하는 거는 수소 에너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충전소가 부족하다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실제로 충전소가 국내에서 별게 없습니다. 몇 개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 차트 네네. 한번 보시면은 하늘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아마 강조드렸던 이 자료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를 해봐야 수소 충전소가 5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올 연초 1월부터 딱 기준을 했을 때는 총 5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 중인 게 약 22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34개 중에서 연구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에서 쓸 수 있는 충전소는 굉장히 적었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전소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충전소 자체를 먼저 영위한 게 1차적인 산업이라면 이제 정의석 회장이 요구를 하는 이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충전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UAM이라고 하는 뭐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이죠. 드론 이제 뭐 탑승을 하는 이제 드론을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시 내에서의 연계가 되어 있는 목적 기반의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허브를 운영하는 것이 총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와 네. 충전소를 연결해서 일종의 허브 시스템을 완성하는 게 현대차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잠깐 수소 이제 충전소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수소 충전소가 확실히 지금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 수소차를 이 현대차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좀 보급화를 시키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충전소잖아요. 잠깐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전문가님이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지 이게 네.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덕호 대표께서 지금 그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집계하는 데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그 국내 수소 충전소 현황을 지금 차트를 보면은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수소 충전소에 지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또 구축 중인 게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수소 충전소로서 운영되고 있는 게 지금 32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게 현재 32개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그 구축 중인 게 지금 그 77개로 되어 있어요. 제일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제일 하단에 보면은 그래서 토탈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7개가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으로 이렇게 지금 그 되어 있습니다. 109개죠. 전국에서요. 예, 네. 전국에서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지금 3분의 2가 아직까지는 구축 중인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이제 코하이젠 그러니까 특수 목적 법인 즉 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에너지 업계 토탈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코하이젠이라는 특수 목적 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수소 충전소도 지금 액화 방식이고 기체 방식이 있나 봐요. 기체 방식 쪽에서 10개, 그리고 액화 방식 쪽에서 25개 이상, 그 이상으로 충전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내놓은 게 지금 코하이젠에서 내놓은 게 지금 요거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크게 지금 충전소를 이렇게 그 현재 운행 중인 거하고 코하이젠이 설립되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저는 조금 가면 안 잡히는데 어쨌든 코하이젠 오늘 얘기가 나오면서 기체 방식 10개, 액화 방식 25개, 토탈 35개 추가적으로 설립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계획은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믿어보도록 하죠. 그러게요. 이 정도로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지금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일단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년까지의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0개소는 기체수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2023년까지 만들어지기로 추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액화 수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기체화 상태가 되어 있는 수소랑 액화 상태랑 이 용적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즉 기체 상태 자체가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냉각을 해서 냉매를 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압축을 시키면 그 부피가 약 8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결국은 똑같은 수소 탱크에 담는 양 자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들은 기존에는 이제 빨리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기체 수소와 관련된 지금 충전소를 있는 것들도 그러면 네, 그렇죠. 기체고요? 대부분이 기체를 이제 아, 하는 네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갈수록은 이제 액화 수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액화 수소 넘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기체 탱크가 아니라 액화 탱크로 점점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가벼워질까요? 가벼워진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더 기술력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액화 수소를 담고 간다는 건 그만큼 폭발력도 굉장히 크고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저장 탱크를 늘 가동을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당연히 액화 수소로 가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은 여전할 뿐더러 기술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언젠가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기존에 석유 가스를 지금 액화 석유 가스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듯이 네. 비슷한 예로 이런 수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럼 그 있습니다. 기술력을 이 코하이젠에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운영만 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코하이젠 같은 경우 오히려 운영 쪽에 좀 더 머물 운영 가능성이 높고요. 쪽으로. 실질적인 이제 액화 석유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는 오히려 또 현대그룹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석유 에너지 회사들이 지금 탈석유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소 에너지 쪽으로 좀 더 공략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니까 뭐 SK 가스가 뭐 실제로 이제 LPG 가스, LNG 가스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소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액화 수소에 대한 접근들이 좀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소 충전소가 확대가 된다면 또 기체에서 또 액화로 이제 좀 변화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미 이제 뭐 수소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사실 이제 급등에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아요. 네. 이제 직접적으로 수소 충전소의 충전소 확대를 통한 수혜 종목을 예상을 해보라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한 세 종목 정도 저는 일단 꼽을 수가 있을 것 어떤 같습니다. 걸까요? 자,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자, 효성중공업, EM코리아 그리고 DK랑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효성중공업은 뭐 대표적으로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거의 두 개 중에 하나는 효성중공업이 만든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는 회사가 효성중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네. 번째는 EM코리아인데 자, EM코리아가 이 회사가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하고 물과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회사가 또 이 회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과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는 그런 기술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순수한 그린 뉴딜 정책에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쪽이죠. 전기차, 수소차 쪽에 들어가는 그 각종 각종 부품을 만들고 직접 넥소에다가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 네.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이 이거 세 개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수소 관련해서 잘 하고 계신 거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수익도 설마 꽤 최근에 괜찮아요.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대표적인 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저하고도 사실 뭐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다른 분들도 이 세 종목들은 한 번 더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A님께서는 그럼 이 수소 충전소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개별 종목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조금 최근 들어서 수소 충전소를 가려내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액화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이것이 그러네요. 기존의 에너지 사업들을 영위했던 업체들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기술은 액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냉매를 충분하게 자력으로 생산할 수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에너지 사업들 중에서 뭔가 수소 쪽을 뭔가 도약을 한다든지 도전을 하겠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접근을 하겠다, 많은 모멘텀들이 나오지만 사실 실적이 따라오려면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을 때만이 어느 정도 투입 대비 산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은 지금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술력이 얼마나 빨리 탑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수소 업체를 영위했던 업체를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 이미 지금 수소 충전소를 운용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관련돼서 연결고리가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업체들을 공략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큰 위험을 안고 수소 에너지를 공략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듣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종목 하나만 힌트 딱 찝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실제로 이제 냉매 기술, 냉각 기술 관련해서는 뭐 이제 SK 가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실제로 이제 액화 석유 자체를 이제 용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이 수소로 이제 전환 가능한지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플랜트나 아니면 이제 충전소 관련이라면 아무래도 뭐 일진 다이아라든가 이제 수소 탱크를 관련을 제조를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죠. 네. 뭐 일진 다이아라든가 아니면 뭐 실제 수소 충전소를 영위를 하는 뭐 JNK 히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전혀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좀 뽑아봤고요. 자, 이렇게 수소차를 향해서 현대차가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같이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전문가님? 네,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내후년 22년. 2022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수소 경제를 그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가격을 43%까지 인하하겠다. 수소 제조용 가스에 그만큼 혜택을 지금 크게 주겠다라는 거죠. 약간 원가가 절감되는 원가 절감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수소 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HPS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자, HPS를 알려가려면은 RPS를 알아야 되겠죠. 자, RPS라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건데, RPS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태양광, 풍력, 뭐 지열, 수력 이런 거로 인한 전기를 생산을 하면은 전기 판매업자가 일정 비중 10%면 10%, 20%면 20% 무조건 이거는 의무적으로 사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RPS를 예전에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수소를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기존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그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네. 강력하게 수소 쪽에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서 RPS는 RPS대로 하고 수소만 따로 의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따로 만든 게 지금 HPS 제도 도입이에요. 그만큼 수소 경제 활성화에 강력하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A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좀 체크해볼 사항이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의무화를 얘기를 하면 뭔가 규제처럼 들리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 10대를 찍어내면 무조건 한 대는 신재생 에너지 차를 찍어야 된다는 게 2019년도부터 이미 법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뭐 NEV라고 해서 이제 크레딧을 만들어 놨었죠. 근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면서 이제는 탈석유화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제동을 걸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제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기존의 석유차에 대해서 석유차를 다니는 사람한테 제동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은 가속을 하기 위해서 잠시 방지 터널을 넘어가는 감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좀 더 봤을 때는 특히 수소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 예산이 약 5,800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지금 내년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9천억에 가까운 8천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4% 정도가 뛰어가 버리는 그런 예산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의무화라는 부분들이 불편한 의무화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유동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좋은 긍정적인 제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소차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친환경 차에도 계속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투자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전문가님? 네, 친환경차 하면은 전기차, 수소차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수소차 위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전기차도 또 한 큰 축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쪽은 결국 지금 산업 사이클로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성장 사이클 초입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금 매수 관점,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최근에 지금 뭐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은 여전히 지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은 비중 확대 유지 전략이 그 맞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뭐 워낙 잘 알고 있죠. 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주요 배터리 종목들을 뭐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수소차 쪽에서는 가장 핵심이 사실은 어찌 보면 현대차예요. 예, 현대차를 빼놓을 수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이엔코리아라든지 네. 효성중공업 같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LG화학은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여전히 저는 지금 LG화학 이번 노이즈는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에 빠질 때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제 LG화학이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 미국에서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소소한 악재들이 지금 네네네. 일시적인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은 물적 분할도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악재 아니에요. 절대 악재 아닙니다. 이거 회사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지금 마련하는 게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자리에서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LG화학은 전기차 쪽 선호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덕호 FA님의 대응 전략도 들어볼게요. 우리 친환경차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사실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미 워낙 많이 이제 뭐 배터리 지수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제가 논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수소차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결국에는 수소차에 대한 핵심은 완성차입니다. 그러니까 완성차를 만들 현대차가 반드시 현대차. 있어야 네.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기아차가 이제 현대차와 같이 이렇게 수소 쪽에 좀 더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점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한 번 정도 노려볼 만하지만 여전히 탄력은 그럴까요? 현대차를 따라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부분들. 다만 주가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기아가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수소 스테이션 쪽을 좀 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관련해서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던 뭐 JNK 히터라든가 그러네요. 네. 아니면 뭐 SK 가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거든요. 현대로템을 왜 스테이션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대차의 최종 그림은 모빌리티 솔루션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수소 전기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트램을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수소 충전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기 때문에 엮어서 들어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이와 관련돼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환으로 현대 로템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현대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블투자 님이 올려주셨는데 현대제철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매수가는 29,6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대요. 수소차 관련주로 매수를 했는데 당분간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어요. 오늘 들어간 거 잘 들어간 걸까요, 전문가님? 네,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엊그제부터 현대제철의 수소차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연료 전지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수소 시장이 커지면서 현대제철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 종목이 수소차까지 지금 엮이는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최근에 지금 뭐 수급이나 이런 흐름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괜찮고 또 지금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수소차 쪽으로 이렇게 그 대형주지만 같이 이렇게 엮여서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주가의 상승 흐름에는 긍정적이다. 오늘 들어간 것은 다소 약간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흐름 자체는 지금 무난하다. 그래서 조금 오늘 들어간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예, 조금 길게 봐서는 워낙 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A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제철주들이 여전히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돼서 못 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핵심은 지금 현대제철도 결국에는 현대차에서 만약에 차를 만든다면 그 철은 어디서 가져오고 있냐 그런 논리 때문에 현대제철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마냥 틀린 투자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늘이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는 거.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증시가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게 나올 때 7%까지 상승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가급적이면 좀 자제를 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 결국에 또 차익 실현 돌면서 또 잠깐 사그라드는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제철도 한번 실적 한번 견인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좀 급하게 들어가신 감이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스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뭐 전기차, 수소차 경쟁력 확보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수소차 시장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내 포트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